직전에 GM대우 G2X를 다뤘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댓글에 이 차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더군요. 맞습니다. 1990년대 국내 자동차 시장에 충격을 선사한 국내 생산 2인승 정통 로드스터.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가는 바람에 가히 똥벌이라 불릴 만큼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낭만 하나는 확실했던 기아 엘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국 태생의 퓨어 스포츠카가 어찌하여 머나먼 한국 땅에서 그것도 기아 자동차의 마크를 달고 나오게 된 것인지 왜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아 엘란은 영국의 퓨어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의 작품입니다. 1948년 개업한 이래 애들 라이트니스라는 철학을 내세우며 극한의 경량화를 추구했고 한때 F1 레이싱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기도 했던 스포츠카 업계에서는 잔뼈가 상당히 굵은 회사죠. 이렇게 쌓아올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의 신차 개발 또는 주행 테스트를 외주로 받는 등 엔지니어링 업체로도 오랫동안 활약했습니다. 경량 스포츠카에 대한 이들의 철학은 비단 레이싱카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용 스포츠카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그중 엘란은 1962년부터 생산된 소형 스포츠카로 세련된 디자인과 경쾌한 주행 감각으로 경량 로드스터라는 장르를 정립하며 로터스에게 상업적 성공을 안겨다준 모델이었습니다. 피아트 124 스파이더, 마츠다 MX-5 등 이후 등장한 2인승 로드스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어요. 이후 엘란은 1975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989년 세대 교체를 통해 다시금 대를 이었습니다. 그 사이 GM에 인수되어 그들의 입김을 받으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차체, 명불허전 로터스다운 경이로운 코너링 성능은 호평받았습니다만 1세대와 달리 구동 방식이 전륜 구동으로 바뀐 점, 같은 GM사나 이스즈의 엔진을 사용한 것과 디자인마저 일본차 같다는 평을 들으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진 못했습니다. 판매량이 신통치 않았고 설상가상 이 무렵 회사의 경영사정도 급속도로 나빠졌죠. 결국 급한 대로 회사의 자산들과 브랜드 권리를 매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엘란에 대한 권리를 우리나라 기아차가 사들였어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영국 소규모 업체의 스포츠카를 사들이다니 어찌 보면 참 뜬금없죠. 하지만 이는 기술 개발에 대한 기아차의 열정, 특히 당시 기아그룹 김선홍 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회장까지 올라간 전설적인 인물, 김선홍 회장은 자동차 기술력의 상징인 스포츠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만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전해지는데요. 리더의 성향이 이러했으니 경영과 영업보다는 기술과 설계 쪽에 힘이 실리는 건 당연지사였죠. 하지만 독자 개발 준중형 세단 세피아를 이제 막 선보인 시점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정통 스포츠카를 내놓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차량을 도입해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점차 쌓아간다는 결론을 내렸죠. 가장 먼저 노린 모델은 전부터 기술 제휴선이었던 일본 마츠다의 MX-5 미아타였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절. 알려준 기술은 물론 알려주지도 않은 기술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이 무서운 한국 회사의 알짜 모델을 순순히 넘길 리가 없었죠. 엘란 자리에 미아타가 있었다면 이것도 나름 볼만했겠네요. 네, 그 다음 타자가 바로 로터스의 엘란이었습니다. 마침 매물로 나온 데다 앞서 1세대 스포티지와 크레도스를 비롯 설계 관련 자문을 받으며 로터스와 인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넣기가 수월했어요. 물론 무작정 추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작업 위주의 소량 생산 메이커, 전문용어로 백야드 빌더인 로터스의 제품은 기아의 대량 생산 체제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품질 문제도 불보듯 뻔했죠. 연간 1000대가 판매된다고 해도 40~50억의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였기에 반대 의견 또한 적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리더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정통 스포츠카 생산, 이 밖에 생산 기술이나 차량 세팅 노하우 등 지식 재산에서의 소득을 생각하면 그 정도 손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감수할 수 있다며 설득했죠. 그렇게 엘란이 기아차의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996년 엘란은 기아 로고를 달고 국내 시장에 전격 출시됐습니다. 불어로 열정이라는 뜻의 차명은 그대로 유지했고 자회사인 기아모텍 안산 공장을 통해 수작업으로 생산됐습니다. 외관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봐도 멋스럽죠. 낮고 넓은 차체, 레트로 스포츠카의 상징이자 매니아들이 껌뻑 죽는 팝업식 헤드라이트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소 밋밋했던 리어램프도 새롭게 디자인해 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특히 스포츠카는커녕 스포츠카 비스무리한 차들조차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 이 차는 남다른 디자인은 물론 지붕까지 열렸습니다. 검은 소프트탑은 닫았을 때나 열었을 때나 그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G2X처럼 지붕을 손수 접어넣어야 했지만 이것 또한 그저 낭만이었죠. 인테리어 구성은 단출하면서도 스포츠카의 분위기를 무심 풍겼습니다.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 기어 레버는 크레도스의 것을 갖다 썼지만 시계를 포함한 센터페시아 상단의 3개의 게이지만으로도 남다른 느낌을 줬어요. 기아전자의 알파인 오디오가 기본 장착되면서 음악 감상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죠. 이 밖에 로터스의 것을 거의 그대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국내 도로 환경에 맞게 지상고를 소폭 높이는 등 일부 설계를 손봤고 약 85%의 부품을 국산화해 서류상 국산차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워트레인입니다. 오리지널 엘란의 이스즈 1.6L 터보 엔진 대신 기아가 독자 개발한 4기통 1.8L DOHC 엔진을 얹었습니다. 중형 세단 크레도스에 올라간 1.8L 엔진을 개량해 출력을 130마력에서 151마력으로 끌어올렸고 최대 토크는 19kg 포스미터를 발휘했죠. 변속기는 5단 수동 변속기 단일 사양이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그다지 감흥이 없지만 1톤에 불과한 공차 중량 덕분에 제로백이 7.4초에 불과할 만큼 발진감이 경쾌했고 차량의 성향을 생각하면 연비도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비결은 유리 섬유를 첨가해 강도를 높인 특수 플라스틱 소재 VMRP로 만든 차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카에는 잘 쓰이지 않는 전륜 구동으로 설계되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눈길과 빗길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고 로터스의 노하우가 집약된 설계와 하체 세팅으로 당대 국산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느 수입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뛰어난 코너링 실력을 선사했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수작업 특유의 들쭉날쭉한 마감 품질, 클러치에 유격이 거의 없어 수동 변속기에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다루기가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했듯 차체가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무게는 가벼웠지만 접촉 사고라도 나면 사고 부위가 와장창 깨졌기 때문에 수리에 애를 먹기도 했죠. 엘란의 국내 판매 가격은 2,750만원, 로터스 엘란의 영국 판매 가격이 27,000파운드, 북미에서도 4만 달러에 판매되는 차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는 게 있긴 한가 싶은 가격인데 안 남았습니다. 국산화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 제조 원가가 당시 금액으로 3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차를 원가에도 못 미치는 2,750만 원에 판매했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을 책정했죠. 문제는 이렇게 봉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타 같은 풀옵션 중형차가 1,500만원 선, 소비자들이 경쟁차로 인식하는 현대 스쿠프나 티비론 같은 스포츠 루킹카들 역시 1,000만원 초중반선이었으니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를 스쿠프 또 TV론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은 퓨어 스포츠카에 대한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로드스터니 경량화니 라이드 앤 핸들링이 눈에 들어올까요? 같은 국산 주제에 2000cc TV론보다도 차도 작고 배기량도 딸리는 게 비싸기만 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혔죠. 출시 전 그들이 예측했던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여기에 마케팅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과 여유로운 오픈 에어링, 엘란은 분명 럭셔리 라이프를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전용 전시장과 전문 인력들을 갖추고 부유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해야 되는 모델을 일반 기아차 매장에 끼워 넣었으니 잘 팔릴 리가요. 보닛에 붙은 기아 로고는 회사 구성원들에게는 자부심이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차의 밸류를 깎아먹는 낙인처럼 받아들여졌어요. 또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그나마도 적었던 수요를 깔끔하게 말려버렸고 이후 아예 기아 그룹이 무너지면서 이 차 역시 함께 파묻혔습니다. 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나름 개성을 가진 차들을 최대한 살려두려고 했지만 팔 때마다 적자가 나는 이 애물단지를 계속 유지할 리는 없었죠. 곧바로 단종 결정 1999년을 끝으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기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차의 생산량은 1,055대. 그나마도 재고 물량 100수십여 대는 기아 비가토라는 이름표를 달고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 풀린 물량은 8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여담으로 이 기아 엘란이 현대차에게 뜻밖의 선물이 됐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대 아반떼의 수출명이 엘란트라죠. 하지만 한때 일부 해외 지역에는 란트라로 판매됐습니다. 이는 엘란트라가 로터스 엘란과의 유사성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앞 글자 L을 뺀 란트라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판매했던 것이죠. 이후 기아를 흡수하면서 엘란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도 딸려왔고 자연스럽게 상표권이 해결됐어요. 덕분에 엘란트라라는 이름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엘란은 믿지는 장사인 걸 알면서도 우리 손으로 만든 멋진 스포츠카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기술력에 대한 기아의 엘란,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판매량과 이익 부분에서는 똥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만 낭만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G2X는 몰라도 이 엘란의 강렬한 인상만큼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요. G2X는 GM의 숫자 노름 덕분에 우리나라 땅을 밟았지만 이 엘란은 오히려 숫자에만 집착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모델이라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다행히 이 차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본 소수의 매니아들에게 사랑받아 오늘날까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클래식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적지 않은 웃돈을 줘야 구매할 수 있는 차가 됐어요. 이번 편에 언급된 구체적인 데이터, 기아차의 사내 분위기와 관련된 내용은 카렌스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황순아 칼럼니스트의 자동차 문화의 시동걸기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엘란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당시 기아차의 경영 문화와 익숙한 차들에 대한 개발비와 각국의 자동차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아 엘란을 소유해보셨거나 경험해보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전에 비가 오니까 허벅지 쪽으로 물이 떨어진다던 오너분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오늘도 동승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